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다 재간둥이 박준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번 22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증거들이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이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대통령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23%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네, 오늘자 뉴스토마토 기사에 네.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증언을 했는데 꽤 구체적이고 이 2명의 증언이 일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편의상 A 의원과 B 의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A 의원은 김 여사가 이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면서 그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김 여사가 먼저 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는 건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상황 당시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민생 토론회를 열고 지역별로 여러 지원 정책을 공약했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역구 이동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뭐 맞춤형 지원까지 본인이 약속을 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한 개입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 김영선 의원 낙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2022년 6월에 치러진 이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통해서 5선을 달성했었는데요.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본인의 지역구인 창원을 떠나서 이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실제 경남 김해 갑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요. 이 A 의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라며 김 전 의원은 화가 나서 탈당까지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이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분개해서 해당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다는 건데요. 약속이 왜 지켜지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키지 않은 건지에 대한 배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캡처본 이게 증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2명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아마 A 의원이 했던 거라면 A 의원이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보고 그 텔레그램 보고 했다면 B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B 의원 역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봤다고 전한 건데요. A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보여줬지만 B 의원은 제3의 인물, 이 MC를 통해서 캡처본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MC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또 MC는 당시 김 의원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아예 이 김 전 의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진작에 이게 외부에 좀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일단은 김 전 의원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의원과 B 의원은 이 김 전 의원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의 양해 없이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네. 전했는데요. 다만 이 A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조혜진 의원과 험지인 김해로 간 것이고 한강벨트 전선에 가자는 아이디어는 본인이 낸 것이라고 이 지역구 이동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김 여사가 경남 사정을 어찌 알겠냐면서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또 앞서 등장했던 MC의 그 발언도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당사자가 지금 다 이제 부인을 좀 해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참모진 또 당직자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네. CC는 터질 게 터졌다라면서 한숨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어 MC의 이름이 거론되자 다른 의원들도 얽혀 있다.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은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도 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부인을 한 건지 또 만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얽혀있길래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총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뭐 경남 지역, 특히 김해 지역이나 이런 데 막 옮기는 과정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젤리스 님도 오셨고요. 이지연 님도 오셨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맞아요. 맞다면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윤 님, 당무 개입까지. 또 제임스 아스톤 리님 또 있고요. 코코 블럭님, 리틀 테네시님, 김말룡님, 서민규님, 랑님까지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마 추가로 보도가 될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거고요. 추가로 보도가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정부가 27년 만에 제자리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똑같이 과세 대상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바뀐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받는 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안 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다는 건데요. 저출생 고령화 속에 현재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는 고갈될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재 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는데 앞으로는 이 기대 수명 증가율과 연금 가입자 감소율 등도 반영하게 됐는데요. 즉 기대 수명이 늘고 가입자가 줄어든다면 연금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덜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고 쟁점이 되는 게 아마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이거 부분 같은데요. 가뜩이나 연금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문제인데 세대 갈등 우려가 또다시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를 네. 9%에서 13%로 높이는 속도가 나이가 적을수록 느리게 올라가도록 아하. 설계를 했는데요. 20대는 한 해 0.25%포인트씩 16년에 걸쳐서 인상이 되지만 50대는 매해 1%포인트씩 올라서 4년 만에 13%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 인상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오래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하. 이런 차등 인상안은 사실 동일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에는 벗어난 겁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각 세대의 고통을 다른 세대와 나눠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걸 두고 이제 세대 간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여전합니다. 또 예. 한 살 차이로 세대 기준이 갈린다는 한 살 점에서도 차이로? 네,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안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연령대는 샌드위치로 불리는 중장년층, 바로 이제 50대입니다. 네. 이 연금 기간이 짧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개편안에 또 눈에 띄는 게 의무 가입 기간을 기존에 59세입니다. 이걸 64세로 5년 정도 연장을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정년이 또 연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도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동을 네. 하는 연령층이 높아지는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으로 63세지만 2033년부터는 65세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가입 연령을 64세까지로 올리고 그 이른 해인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사실 제대로 완수가 되려면 노동개혁도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측에서도 고령층에게 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안을 계기로 노사와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금 개혁 이거 어차피 입법 사안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여야 반응 궁금합니다. 각각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는 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평가를 했고 또 별도의 특위를 출범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 단일 개혁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골든타임 내에 완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의료계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응급실 비상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 제한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급기야는 응급 수술을 제한하는 곳 이런 곳도 있다면서요. 네, 전국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 건국대, 충주, 세종 충남대 네. 병원에 이어서 어제 이대 목동병원이 추가로 24시간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외의 응급실은 24시간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응급실의 문은 열어두고 있지만 환자를 제한적으로 받는 정황이 확인되는 병원도 다수 있었는데요. 별도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일주일 전부터 10시 이후 응급수술을 잠정 중단한 병원도 있고 네. 야간과 휴일에 타 병원의 수술 환자는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설령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협진할 수 있는 배후 진료마저 어려워져서 정상적인 응급의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심폐소생술 환자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 부족한 의료 인력 메꾸기 위해서 현역 군의관들을 투입시켰는데 문제는 출근에 나선 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강원대병원에 5명, 네.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으로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에 출근한 2명을 제외하고는 출근한 군의관이 없었는데요. 이 투입하겠다고 한 인원의 절반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이 응급실에 파견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만큼 실효성 확보도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또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작정 파견하는 군의관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군의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응급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과라든지 뭐 외과, 정형외과, 협진 같은 게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참 답답한 상황이고 최윤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아프지 마십시오. 예,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문제겠죠. 또 배동원님은 보건이 군의관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군의관 보건이가 대형병을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말도 아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 리틀 테니지님, 예쁘죠 기자님 이렇게 영어로 No that's what you want to say.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발이 오줌 누기일 듯 가을님도 글 주셨습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하여튼 응급실 부분을 좀 가장 대통령이 어제 뭐 의정부에 갔던데요. 어쨌든 간에 잘 좀 그 부분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전 잠시 후 쇼미더 민심 코너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민하 평론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석이 예리하십니다. 오늘 또 면도도 하고 이제 오셨던 것 같은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면도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딴 데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오시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예. 계속 기를 수는 없죠. 가끔 한 번씩은 해야.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짧게라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또 아주 정제된 분석 평가 부탁드리고요. 원래 쇼미더 민심이 저희 뉴스 토마토의 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 조사 아닙니다. 오늘은 이 갤럽 조사를 조금 인용을 좀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또 인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토마토 거 아니고 갤럽 겁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인씨 에디터. 예. 갤럽 조사상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요 갤럽 조사는 지난 30일에 발표된 조사이고요. 27일부터 29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시는 그대로 네. 부정이 66%. 맞았네요. 예, 이 전주 대비 63에서 60, 이전 주 대비 63에서 66, 3% 올라간 네. 거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는 보시는 대로 긍정 평가는 보시는 대로 23%인데 이전 주 대비 4%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23%포인트였고 모르겠다가 11%였고요. 리얼미터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해드리면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이전 주와 비교하자면 4%포인트 또 내려간 수치를 보였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정 지지도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부정이 올라가고 긍정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가 아직 반환점 돌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안 됐는데 25%도 안 되는 23%다.
레임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론조사상의 뭐 지지율이라는 뭐 기준도 뭐 물론 이제 따져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남은 임기가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년 반 이상 남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30% 선이 깨졌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20% 선도 깨지는 거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더 이제 주목을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30% 윤석열 정권 특징이 특히 네. 이제 갤럽이나 이런 전화 MBS, 면접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30%라는 요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보수 유권자층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태도를 거의 어떤 경우든 간에 좀 이제 고수하는 요 여론층이 한 3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30%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이제 20% 중반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됐다라고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여당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예. 유권자층이 분열할 만한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예요. 가령 예. 여당 내의 어떤 분열상이 이제 좀 반영이 된다거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막 이렇게 대립을 아하, 한다거나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뭐 충돌이나 이런 이른바 것들이 유난 갈등. 그렇죠. 예.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보수 유권자층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좀 잘한다라고 응답을 해왔지만 네. 아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것 이건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요런 부분들 가령 아.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인상적이다라고 봤던 어떤 과거의 거죠? 사례는 네. 그 바이든 날리면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잘한다고 못하겠다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이게 30%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20%대를 위협하는 수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의료 대란 이런 대란 문제일 수 같은 있어서 거다. 제가 예, 볼 예. 때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그 언급해드릴 때 리얼미터 조사는 제가 4%라고 말씀드렸는데 0.4% 상으로 빠진 거고요. 그렇죠. 리얼미터 0.4죠. 조사상에서는 예. 30에서 29.6으로 빠졌고 근데 어쨌든 리얼미터도 지금 20%대로 이번 주에 내려온 거는 하락 국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년 만에. 20%가 커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리얼미터는 그 정도는 안 됐거든 이때까지. 그렇죠. 계속. 리얼미터도 예. 2년 만에 지금 20%대로 내려온 거라서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박스권 안에 이제 갇힌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레임덕이냐 아니냐는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레임덕이라고 보는 분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공무원 지금 사회가 좀 복지부동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취재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좀 보면은 네.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같아요. 가령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네. 국립균형관장의 김영석,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을 생각하는 분이 앉아 있는 거냐, 노동부 장관의 노동을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냐 이런 대목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함께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 주변에 진짜 국민을 생각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이 대목이 있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마저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간다 있고 그랬는데 뭔가 하고 있어요? 예. 여가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없어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대통령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혹시 사익을 위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레임덕이냐 아니냐 뭐 여론조사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도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대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중에 모른다는 게 뭐 가장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교 얘기가 나와요. 외교는 잘하는 것 같다. 17% 갤럽 조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 사실 이제 질적 평가를 하면 네. 우리가 여론조사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묻고 그러면 네. 잘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왜 잘하냐고 물었거든요. 왜 잘하냐고 물었는데 1등이 모른다고 2등이 외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 왜 잘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 그 응답하는 사람이 예. 자 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이제부터 점수를 매겨봐야 되겠다. 다면 평가를 막 지금부터 해가지고 응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쭉 이제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유를 대는 건데
내가 어떤 이유를 댈 것이냐. 사실 이제 모른다고 응답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답은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은 했는데 뭐냐? 아유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네. 솔직하게 응답을 한 분들이고 네. 경제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민생의 현실이 예, 맞습니다.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렇지는 않고 이 응답자의 네. 상황상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거를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상 결단력이나 뚝심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대통령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건 또 잘한다고도 못하겠고 네. 근데 외교라는 거는 사실 응답자의 어떤 이 입장이 돼 보면은 나의 일상하고 딱 봤을 때는 피부로 느껴지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평론가 내지는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비판할 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냥 여론조사 응답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하나 이 외교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할 건 또 없는 거예요. 예. 크게 뭐 이렇게 어떤 논란이나 사고를 매일같이 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잘한다라고는 해야겠는데 아하. 사실은 태도가 먼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잘한다고는 해야겠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 1등, 그 다음에 외교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질적으로 평가하면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러네요. 할 게 모르- 없으니까 모른다와 외교가 외교는 같은 사실은 거다. 큰 차이는 없는 답변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체감을 못 하셨을 예,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실제 체감할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심리적 지에이시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출장 횟수가 외교 성과와 비례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최근에도 어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일단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닌데 네. 당협위원장들 플랜카드를 보면 전부 다 체코로 도배돼 있고요. 저도 체코 원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예, 맞아요. 24조 성과 올렸다. 이게 다 지금 플랜카드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있는 그 5개 광고물들을 보면 대부분 대통령이 해냈다라는 그런 정부 부처의 예산 그 광고들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심리적 지혜에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체감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기본적으로 좀 들고 네. 아무튼 뭐 외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으로 반영될 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하.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뭘 잘하냐고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것 중에 가장 상위권을 차지했던 건 늘 외교였습니다. 민생이 안 좋으면 그 대목은 꼭 말씀드리죠.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잘 모르겠네. 외교는 잘하는 것 같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외교 얘기 하나 좀 더 하면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내일인가요? 모레 방한합니다. 이걸 방한했을 때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예. 예를 들면 지지율에 명확하게 이 사건 때문에 즉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방한 때문에 이 지지율이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볼만한 게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그 연관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와가지고 이 한국에 좋은 일을 뭐 특별히 해줄 거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가령 맞아요.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첫 발을 내딛는 뭔가를 이제 약속을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또는 뭐 앞으로 내년에 뭐 어떤 것들이 어떤 구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인데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뭔가 이제 안보 환경을 더 이제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안보 환경을 얘기했을 때 꼭 이게 도움만 되는 것이냐 이거는 기회 요인이 뭐 굳이 찾자면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그만큼 위험 요인이 커지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은 대일 외교에 있어서 내주기만 하는 거냐 이런 네. 논란이 반드시 같이 불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내가 좋은 뭔가를 세일즈를 하고 있어 이런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또 기시다 우미오 총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란이 있는 대일 외교에 추가적으로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뭐 여론조사상의 어떤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싶습니다. 것이다. 뭐 이번 네. 이번 방안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오는 거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얼굴 봐서 지금 현 시점에 기분 좋은 대한민국 사람 혹시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뭐 최근 불거지는 논란도 뭐 사도광산 예. 전시실에다가 뭐 제 말이요. 한국인을 이것도 나빠지지 멸시하고 않을까 싶어서. 조롱하는 그런 전시물들을 또 올려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함도 때나 사도광산 때나 일부는 지금 우리 뒤통수를 후려친 네. 격이 되니까 지금 그 시점에 또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밥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독도 논란이나 뭐 이제 과거 역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뭐 좋은 영향을 전혀 안 끼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이제 물컵의 절반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가지고 채워준다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물컵 아니, 절반은 더 달라고 하겠죠. 한컵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 지금 와서 그러면 좋은 얘기 하지 않을 그동안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물컵 절반을 채워놨으면 지금 와가지고 절반을 또 따로 채워주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퇴임하는 총리가 와가지고 뭘 채워주겠어요. 이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전혀 도움될 건 없다.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갔다 가다가는 10%대로 떨어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원인이 뭔지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도 한번 좋은 의견 한번 줄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은 대통령의 일단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 쭉 보면은 네. 뭘 고쳐야 될지는 1부터 100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과제가. 100가지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진보 보수 신문을 쭉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오늘도 조선일보 이런 데조차도 오늘 뭐 김창균,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이 쓴 걸 한번 보세요. 거의 한탄 수준입니다. 얘기가. 근데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네네네. 일단 리더십에 있어서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리더십 태도.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코너에 몰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여당마저도 자기가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이것은 협량한 태도로 네. 국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 개원식에 1980년 이후에 최초로 안 가는 대통령이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 저기 안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참. 그리고 그 안 간 날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뜻깊은 생일이 됐다라고 말하는 네. 미국 상원의원단 간의 그 좋은 시간에 갖는 그러한 연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것들을 좋게 볼 국민들이 없거니와 오히려 이런 시간에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회가 나에게 부당한 모욕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예를 들면 국회에 다가가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협치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담한 스타일로 나가야 네. 그래야 다음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꾹 닫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 싸워야 한다. 야당과 싸운다. 국회와 싸운다. 여당과도 싸운다.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수가 안 생긴다. 그래서 답이 없다. 뭐라도 하려면 일단 이 기본적인 모든 것과 싸우겠다는 태도부터 바꿔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태도. 그 김종혁 그 원외위원장이었죠.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죠. 예, 김종혁 조직부총장이었나요? 아무튼 이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유효합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거든요, 결국. 예. 최고 경영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그 과정과 결과가 죄송한데 다 망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호기롭고 자신만만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브리핑할 때 나와가지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말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정상인데 왜 군의관을 파견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말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사기 친다라는 생각을 또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정상적인 인식이라는 대목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국회 개원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회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자꾸 어떤 여야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야 회담 도중에 속보를 친다든지 여야 회담 끝나고 나서 나 국회 개원식 안 간다고 한다든지 그 끝나고 나서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야당의 계엄령 주장을 물고 터서 여야가 못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도자의 이미지는 국민 통합적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분열적 양상으로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I가 망했다라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서 또 PI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느냐 이걸 다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여기서 되는데. 딱 하나만 아까 네. 의료대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네. 의료대란도 마찬가지예요. 왜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때 국정브리핑 할 때 기자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응급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답변을 잘 보시면은 네. 지금 그 질문은 지금 이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라는 전제를 걸고 지금 현장 가보시면 상황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즉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어떤 조언이나 충언을 들으면 그것을 정말 그래? 그러면 한번 내 생각을 바꿔봐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대하는 녀석들이 반대 세력이 그렇죠. 또, 반대하는 녀석들이 또 얘기하는구나. 어허. 또 이 녀석들 혼내줘야 되겠구나. 어허. 지금 이런 스타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다른 여타의 여의도 정치뿐만이 아니라 의료 문제까지 이러면 국민들은 실제로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저도 8월 달에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오랍니다, 지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둘 다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 삶이 힘들. 예. 육체와 정신이 다 힘든데. 주위에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요.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꾸면 제가 볼 때 이 정권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아니 그리고 예. 제가 아까 PI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하시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고 이런 행보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특히 뭐 대통령이 A라고 얘기했는데 참모들이 B라고 얘기하거나 내각에서 C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방식이 많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산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 순서대로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건데 네.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지난주부터 예고했던 스케줄이고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방문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 이제 제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타이밍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판단했던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을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비판을 받고 심지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들이 지금 한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 난리가 보니까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지도의 위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이거 일간 조사인데 일간 조사가 18, 19%로 떨어졌던 조사도 있었던 걸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학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가거나 영남 쪽의 행보를 보이면 또 지지도가 뛰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을 뒤집으면서까지 병원을 또 뒤늦게 방문한 것은 지지도의 위기라는 혹시나. 판단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지지도 안 본다고 하는데 정말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가 금투세 관련된 금융투자소득세 이 얘기인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금융상품 이익을 얻으면 5천만 원 넘으면 20%, 25% 가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서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박영신 에디터 어떤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시행해야 된다 나왔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병원이 잘못됐나 보네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죠? 예, 제가 아산병원이 아니고 네, 제가 의정부 병원. 정정해 드린다는 걸 제가 예. 의정부 같습니다. 지금 어떤 예. 분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금투세와 관련된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행을 해야 되냐, 시행하지 말아야 되냐, 모르겠냐, 이제 요 세 가지로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39%,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가 2% 더 높습니다. 41%고요. 모르겠다가 이제 20%로 나와 있는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와 시행해야 한다라는 이 결론 자체가 사실상 딱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 차이입니다만 금투세에 대해서도 일단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0%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관련해서 당론 모으기 위해서 총의 모으기 위해서 뭐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게 국민의힘은 뭐 학관 같습니다. 금투 사지 말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얘기를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네. 가닥을 잡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폐지나 이런 쪽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나 또는 뭐 유예나 유예나 뭐 이런 완화.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 것 1억 같은데 이상 뭐 그렇죠. 부과하겠다. 근데 아마 완화 정도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완전히 뭐 도입을 안 하기로 하는 거는 이제 무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애초에 거래세 체제에서 지금 금투세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상정을 했던 거고 그렇죠. 이것은 충분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도입하기로 한 거고 도입 중인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네. 거래세는 계속 줄여가지고 2025년 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거래세는 없어지는 것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금투세를 예를 들면은 도입하는 것을 폐지하고 정부 주장대로 이 여당과 정부 주장대로 폐지하더라도 그러면 거래세를 되살리자는 거냐? 정부랑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폐지 주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법적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폐지를 이제 이 폐지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예하거나 조금 완화시키거나 그런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025년에 거래세가 이제 세율이 조정이 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국은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박영식 에디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요거는 갤럽 조사입니다. 네, 갤럽 조사도 토마토 조사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정당별 지지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고요. 국민의힘이 30%입니다. 좀 딱 붙어 있긴 한데 1%포인트 차이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7%, 개혁신당이 2%, 진보당이 1%, 무당층이 26%로 조사가 됐는데 무당층 증가도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이긴 많이 합니다만 올라갔어요,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크로스가 여야가 일어나고 있는 같아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도 좀 지지도가 빠져 있고요.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여러 조사에서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의 고민이 일단 클 것 같고요. 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갤럽은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응답하라고. 뭐 리얼미터나 저희 토마토는 ARS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단단했는데 역전되는 것도 거의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붙어 있는데 민주당이 하여튼 1% 앞서는 거고 무당층은 4% 늘어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제 지지율에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을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보수 유권자층 상당수가 실망을 한 상황에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지를 완전히 뭐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지한다고 응답할 것이냐에 요 경계선에 사실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떠받친 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게 필요해라고 떠받친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린 기대감이 최대화됐던 이벤트가 지난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치르면서, 전당대회. 예. 그렇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야 그래도 한동훈을 한번 대표로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네. 그래가지고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지지층이 막 활성화되면서 네.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뛰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네. 그 효과가 사실은 전당대회 때 활성화됐던 지지층이 이제 상당히 빠지는 국면이 있다고 보고 이런 효과는 아마 ARS 조사에서 훨씬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올 맞습니다.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화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사실 어느 정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려고 한 측면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지지층이 보수 유권자층이 기대했던 것만큼도 차별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눈치 보는 것 같고 예.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는데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도 시원하게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선을 그고 가는 거냐. 싹 질러보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그렇죠. 전혀 없잖아요. 그런 아직까지는. 것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예. 빠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과다.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좀 전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은 42.2고요. 국민의힘은 32.8입니다. 뭐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4.2%포인트가 국민의힘 빠졌어요. 이거는 ARS이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계속 드러난다. 아마 토마토도 다음 주 나오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가 뭔가 활동을 해요. 지난 3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갔는데 이게 좀 지지층 좀 결집시키는 효과.
그 노린 것 같은데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예, 뭐 물론 예. 대구 경북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위험 신호니까 네. 전통적인 당의 기반을 좀 다진다는 차원의 방문일 수도 있고, 네. 구미를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강조도 좀 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 가서 사진도 좀 찍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김기현 대표가 방문했을 당시에 그 권한대행 그 시절에 방문했을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 구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나요? 예, 그 시장은 그 왔. 구미갑 의원, 구미을 의원이 안 오고 아. 산자위 의원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입지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좀 의심하셨던 분들은 그 장면을 보시고 나면 아무리 뭐 어떤 국회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방문을 당대표가 하는데 구미갑, 구미을 의원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TK 의원들이 용산 눈치를 또 본 것은 아니겠는가?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아. 한동훈 대표가 구미를 방문했는데 구미갑, 구미을 의원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뭐 이제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해당 의원들은 뭐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당의 당대표가 가고 심지어 본인들 지역구로 가가지고 똑같은 당시 3년 전에 직무대행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러니까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동훈 대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리더십 같습니다. 부분 좀 의심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이 그 지난번에 이제 대표회담할 때 내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좀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힘을 안 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건 다음 총선에 걸쳐가지고 임기가 있어야지 공천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보궐선거에서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승부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거니와 본인이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도당 위주로 하겠다고 지금 넘겨버린 상황 넘겨 아닙니까? 본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용산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표가 나에게 줄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가운데 그냥 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딱한 상황인데, 그 딱한 상황을 그럼 넘기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그러면 나의 정치 철학은 이런 건데 이런 정치 철학을 볼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라는 걸 가지고 전공법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방식인 것이지, 네.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는 TK에 가서 TK에 어필하고 또 누구한테 어필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식의 해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이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요. 서문시장 가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로는 전혀 해소가 안 답이 되고 없다. 답이 오히려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만 떠올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거는 안 좋은 해법이다. 아하. 특히 또 TK 출신 아니십니까, 박준 변호사님? 아유, 대구 경북에서 경북에 태어났고 대구에 민심은 잘 아실 살았습니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온 가족들이 거기 다 살고 네.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걸 볼 때. 아니에요. 별로 효과는 없다,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마지막 요 하나만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조원 CNI가 이거 연금 관련해서 세대별 차등화 방안 공감도 조사인데 이거 결과만 우리 예. 박영시 에디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003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국민연금 개편안, 공감하지 않는다가 57.4%고요. 공감한다가 35.1%, 모르겠다가 7.5%인데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 세대의 인상률을 좀, 세대별 인상률을 좀 차등화시켰다라는 부분이 네. 세대 갈라치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걷어차고 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분란과 논란을 가중시키는 해법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썩 좋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제 연금안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더 공개가 되면 여론조사보다 더 어떤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나와주십시오.
글쎄요, 뭐. 뭘 그렇게 세웁니까? 저한테는 그동안 한 번도 고생했다는 얘기 안 하셨는데 김평론가님한테 하시잖아요. 아, 처음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민아, 박영식 에디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김필성 변호사님, 신준 변호사님, 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한 자리에서 정치평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세 사람이라서 3합 이렇게 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3합 좋아하십니까? 아, 전 먹는 거 다 좋아합니다. 한번도 좋아하죠. 신준희 변호사 3합 좋아하십니까? 저도 먹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서울 와서 이제 그걸 네. 먹게 됐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매우 맛있는 23합 자, 합쳐서 아주 맛있는 어떤 정치평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한 주간 좀 유의 깊게 바라봤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네. 니스 토마토 단독 보도인데요. 아, 오늘 아침입니다. 6시에. 얘기했어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김건희 여사 예. 총선 공천 개입. 야, 놀랍습니다. 이거 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네. A, B, C, D 4명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A와 B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네. 뭐 지역구를 옮겨달라 이런 네. 텔레그램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취재하는 결과에서는 김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뭐 보좌진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들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기억날 겁니다. 제가 그때 놀랐는데 무슨 장기판 말처럼 요 사람을 열로 빼고 김해, 경남, 네, 창원 네. 요런데 그 부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네. 총선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걸 조정하고 뭔가 해주겠다라고 한 텔레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캡처가 돼 있어요. 네. 이건 뭐 김웅 의원 지금 전 의원 알잖아요. 그 손준성 실형 받았죠. 그게 증거가 뭐 100%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밝히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뭐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 텔레그램 받은 것이 있다. 내가 그거 사진을 확보한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 진짜 클 것 같아요. 예, 일파만파. 또 얘기하지만 텔레그램 저는 잘 안 쓰긴 하는데 텔레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캡처해서 보내잖아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 네. 저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텔레그램을 주로 쓰는데요. 네. 뜨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약간 원래 이제 제가 그 마무리날에 많이 쓰는 그 카카오톡은 잘 안 쓰는 근데 최근에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약간 눈치는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사실 뭐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뭐 물론 카카오톡도 가능합니다만 텔레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오히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철저해서 그러니까요. 철저하기 때문에 여기 텔레그램을 통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조작이나 이런 것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안전처럼. 수사는 뭐 지금 보면 수사하는 걸 보면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토마토에서 뉴스 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냈고 아마 제가 좀 바람은 어쨌든 간에 이게 4명이나 갖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고 좀 언론에 좀 다뤄줘야 될 내용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싶어요.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사가 될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이 끝난 이후까지 수사가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결국 이게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슈가 돼서 묻혀가 바로 못하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주목한 이슈도 한번 다뤄볼까요? 지난 3일날 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세 1차장님께서 네. 세종연구소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제 해리스 아시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 이제, 후보. 아니, 네. 미국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해리스의 안보 참모에 대해서 해리스 안보 참모가 내가 보기에 생소한 사람들이다. 내가 한 수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아, 지금 무슨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제가 이제 읽을게요. 네.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좀 따옴표 있는 걸 읽은 겁니다. 예. 빨리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파악하고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시라고 우려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니까 지금 사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상황상 그렇죠. 상황상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될 사람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정권의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이제 권력을 책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네. 지금 평가받는 인물이 해리스 안보 참모들 내가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 내가 만나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공식 사상에서 하셨다는 좀 건 커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적절한 건지. 아니 그리고 가르칠 능력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쾌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저도 뭐 제가 외교나 뭐 이런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외교 전문가가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지금 현재 대학 교수이신 게 아니잖아요. 공직에 있는 그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역할에 계시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 공식적인 강연에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미국 스타일상 이걸 바로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저 100% 남아 있습니다. 예, 항상 그랬거든요. 외교 담당자예요. 어쩌면 뭐 그 대사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외교 안보실의 차장인데 실제로는 실세 아닙니까? 교수 때는 뭐 성대 교수 하셨나요? 그때는 뭐 의시될 수도 있고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실무 책임자고 담당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 참모들이 배우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야 저 잘 가르친다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외교적으로는 결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무 심각한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네, 김필성 변호사님 정말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입을 못 다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좀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덮여서 사실 크게 안 다루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한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건 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예요. 결례입니다, 결례. 네, 결례입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걱정이 사실 좀 됩니다. 이거.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딴 거는 몰라도 외교는 결국은 나중에 다 갚아주더라고요. 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리멤버하고 있다고요. 네. 봅시다. 아유 정말로 참. 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했고요. 여기서 뭐 국정기조 전환해야 된다. 개헌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석 간장이라든지 김문수 장관 등등의 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김영석 관장이랑 김문수 네. 노동부 장관 정말 국회에 와서 네. 김문수 이분은 어떻게 과연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 일본이다. 일본이었다. 그걸 모르시냐고. 오히려 충격적이죠. 예, 오히려 막 반문을 하면서 그걸 왜 모르냐 이렇게 한 분이고 그리고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네. 광복절이라는 이야기조차도 잘 못하는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아하. 발언을 하고 예, 있는데 왜 나를 여기에 약간 이런 어리둥절한 어떤 상황인데 아무리 뭐 패널로서 저희가 뭐 반국가 간의 정말 이 친일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 반국가적이라고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 헌법을 부정하는 예. 자들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뭐 저희 같은 패널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 것이다. 네네. 사실은 해임하지 않을 것 뻔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섭다신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한 거는 남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 저는 이제 좀 몇 가지 네. 이제 말씀드리기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어요. 헌법에 반한다. 헌법에 이게 제가 지금 헌법 전문을 좀 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 건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게 헌법 시작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전문 제일 제일 앞부분입니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사법시험. 네, 그럼요. 사법시험 공부하고 시험 칠 때 네. 싹 다 헌법 전문을 다 지금은 맞습니다. 원해오지만. 예, 그래서 이걸 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어요. 그 이승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냐? 네. 제가 헌법 봐라. 헌법에 보면 불의한 거한 4.19 민주이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불입니다, 불이. 불이다. 이승만은 불이다. 예. 나와 있잖아. 독재 부분 불이잖아요. 네, 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여러 견해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견해를 갖고 있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네. 공직에 좀 중요한 공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의 말이 위헌입니다. 위헌인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사실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해임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해임하고 아닌 걸 떠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봐선 이게 이제 둘이서 논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먹사니즘 얘기를 하면서 민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본 총리의 이임식을 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는 게 아닐까. 그것도 원래는 당일 방문 예정이었다가 네. 기시다. 나의 이임식을 지금 한국 돈으로 해주는데 당일 되겠어? 네. 1박 2일. 네.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 걸로 성대한 어떤 이임 축하 네. 만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도 합니다. 지금 비판을 해요. 세금으로 왜 남의 총리 임식을 해주냐. 심지어 서울서. 예. 일본에서는 예.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 지지율이 저조한 총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이다 내가 네. 한국이 내 발밑에 있다 확실하게 보여줄게. 봐봐 나 이 정도라도 한국 가면 장난 아니게 먹혀. 이거 확실하게 보여줄게. 얼마나 나를 해주는지 그거 보여주러 아하. 자신의 이제 일본에서의 입지도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한국을 다스리기 어려울 거야. 이런 어떤 영향력 그런 거죠. 기시다 입장은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기시다 네네. 입장에서 해준다는데 고맙죠.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와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익이 될 거며 또 국정 지지율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이 좀 예.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권력이에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매우 높은 인물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인물이고 예. 있는데 물론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인물인데 그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근데 지금 물러나는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대우를 해요. 뭐 가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왜 기시다를 부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네.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걸 뭐 리스크를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명분과 이런 수싸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컨트롤된 컨트롤 타워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본다는 느낌도 들고.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한번 따져봤을 때는
혹시나 보고 싶으면 몰래 만나든지 이렇게 네. 대대적으로 방한 일정을 잡고 일본에서 홍보하고 우리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고 그 정보 수집,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는 뭐 이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시다 가가지고 우리한테 아니면 또 윤석열 정부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될 거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기시다는 그냥 여기 있는 우리보다 못해요. 한국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박찬대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 연설 어제 했다면 오늘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좀 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그래도 뭐 좀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할지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네. 지금 사실상 대표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대표다. 사실상 대표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투인데 네. 탑투인데 네. 사실상이다. 네. 네, 원외 대표라고 해도 대표는 네.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말이든지 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탁탁탁 쳐내고 네, 자르고 네, 잘 교통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의 실세다라는 그런 정말 직접적인 원외에 있는 사람들 다 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자신의 그런 걸 목소리를 보여주려면은 입지를 보여주려면은 굉장히 야당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네네네. 거죠. 이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지금 현안은 최상병 특검법 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 대법원장 추천권 포함됐던 거 그런 얘기들도 좀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올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네. 대표 연설의 주제가 미래협치 민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래입니까 또? 네, 미래협치 민생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네. 좋은 그런 이제 뭐 주례사 같은 뭐 그런 얘기만 나올 거예요. 주례사요? 네, 이거 사실 현안들 있잖아요. 예.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나올 겁니다. 예. 매일해서 이익 될 게 없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뭉뚱그려서 이건 다 여당 잘못이다, 야당 잘못이다, 그렇죠. 아하. 야당 잘못이다, 야당이 협치 안 한다. 네. 라는 식으로 묻어갈 거고요. 모든 걸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뭐 민생이 지금 안 되고 민생에 신경 쓰자. 그 다음에 협치하면서 미래를 보자. 근데 이게 지금 야당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야당이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바뀐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죠. 예. 제 입장은 충분히 이미 밝혔습니다. 비슷한데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공약을 걸었던 건데 결국은 뭐 자신이 또 발의하겠다는 발의도 할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네. 당내 설득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네. 설득은커녕 네. 어떠한 것도 당내에서 의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고 전혀 하더라고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최고위원인 다른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해본 적도 거의 없는 상태. 하하. 대표와 최고위원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대표인가? 이제는 진짜 뭐 바지 대표도 아니고 반바지 대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지 대표 정도도 아니다. 그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대표인데 오늘 원내대표 뭐 대표 연설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 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의 뜻하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리더십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네.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예. 정말 한동훈 대표는 바뀌는 게 없구나. 한동훈 대표가 바뀐 게 없다. 네, 바뀐 게 바뀌지 없다는- 않는다. 이 일단 사람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예. 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 이 대법원장 추천 이거 다 받아들였거든요. 거의 다 받았어요. 네, 다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건지라고 일단 첫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걸고 어쨌든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때문에 뭐 대통령실하고 마찰이 있냐 이런 얘기까지 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세운다든지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네. 앉아서 바뀐 게 없다라고 한마디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하시고 이거요. 그 요거 말고 이제 뉴스에 보도는 안 나왔지만 그 광화문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신 보신 봤습니다. 분들, 네,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 전에 그 다시 이제 정계 복귀하기 전에 모셨던 이제 책 보고 뭐 이런 모습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진 찍는데 발전이 계속 보이셨거든요. 네. 여기저기 변한 게 없구나. 그리고 이분은 그 정말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뭐 내가 정말 뜻한 바가 있고 내가 목적이 있고 그런 명분이나 방향이 있는데 당에서 안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을 보면. 네. 그런 전혀 여기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여전히 다음에 어디서 찍지 사진?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제가 말이 좀 아니요, 뭐 지금 그 일반 사실은 그런 모습들만 계속 보이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체납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제 해결한다거나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내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한동훈의 시간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한동훈 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대통령이 되는 모습까지 봤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허. 본인의 능력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네, 그런 능력만큼은. 능력은.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지금 뭐 기자회견 때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뉴라이트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릅니다. 인사는 뭐 진짜 모르는 것 제청하고 같아요. 예, 예. 1번으로 추천된 사람은 그냥 찍습니다. 저는 합니다. 한 번도 예.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다라는 어떤 그런 자백에 가까운 네. 기자회견 답변을 봤는데 본인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걸 보면 뭐 이미지, 센 이미지였나? 나는 합리적인 이미지, 나는 멋진 이미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갈 있을 거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국민들이 이제 좀 더 보겠죠. 그냥 네. 그거 지금 이건 거 보고 찍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좀 놀라야 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뇌물 피의자로 압수영장에 적시도 됐습니다. 어젠가요 딸 문다희 씨 SNS에 입장도 밝혔고요. 또 뭐 한편에서는 퇴임한 대통령 다 이렇게 조사받고 뭐 잘못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사, 뇌물죄 조사하는 거. 우선 네. 이 뇌물죄를 적용할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 일반 뇌물죄가 네. 있고요, 단순 뇌물죄가 있고요, 그리고 제3자 뇌물죄도 있고요, 뭐 수뢰후 부정처사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잡하시니까 네. 이게 내가 그냥 직접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직무에 관한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네. 공무원에게 줬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공무원에게 준 건 아니고 공무원의 아내에게 줬다. 아내에게. 네, 예. 그걸로도 단순 뇌물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로. 그래서 공무원 아내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줬다.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뭐 청탁이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뇌물죄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감사의 표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죠. 네네. 100, 300만 그런데 원짜리. 공무원이었던데 뭐 당시 공무원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지금은 전 사위에게 예. 취업을 해서 월급을 지급했던 것이 예. 뇌물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상직 이 중진공 네. 이사장을 시키주면서 그러고 사이를 채용해가지고 월급을 줬는데 생계비를 원래 계속 줬었는데 이제 안 줘도 되니까 그만큼 혜택 받네, 뇌물 받았네, 이사장 시키주면서 그 돈 받았네 라는 논리 구성을 해서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거죠. 네, 그 참 창의적이다라는 생각. 어떻게 봐요? 저도 법률을 하고 뇌물죄를 많이 하지만 또 이거는 쓰리 쿠션인가요, 이거? 뭐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변물가라면 네. 다 이렇게 되면 네 저기 이런 소극적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뭐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자의적인데 예. 뭐 저기
뭐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할 때. 그건 사실 논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 이걸 지금 하는가를 사례를 좀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좀 수사하고 기사화하고 있느냐?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는 걸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정권 초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간 권력이고, 현재 이제 부담되는 건 이재명 대표니까 그러니까요. 한 이재명 대표의 초점에 맞춰가지고 주로 이루어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뭐 끝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해도 안 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이거 사실 뭐 더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노력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뭐 할 만큼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문재인 다시 꺼낼 때가 된 거고요. 아하. 그리고 시기가 딱 추석 전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이고. 추석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그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지금 현 정권의 스타일이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위기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낮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수사로 넘는 네. 사실 딱 하는 이제까지 계속 보여온 방법이죠. 방법은 네. 패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 이게 이제 이재명과 버금갈 정도의 영향력과 그런 이슈를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 문재인밖에 없으니까. 저 궁금한 거. 네. 옛날에면 뭐 국민들이 모르고 야, 문재인 뇌물 받았어, 문재인 뇌물 받았어 이랬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이거 너무 모르나요, 국민들이? 그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성남 FC에게 그거요. 광고비를 준 것도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이익을 이익을 얻었다. 봤다. 뇌물이다 그거. 네, 그런 뇌물죄라는 거를 완전 검찰이 뇌물은 그 백 받는 그런 게 뇌물이에요. 왜 딴 걸 갖고 자꾸 뇌물이라고 하노? 코에 걸면 코걸이.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네. 예.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라고 이제 많이 너무나 게다가 또 북한에게 준 북한 돈은 김정은한테 뇌물 줬다고. 그 돈은 이재명에게 뇌물이다. 이게 말이 너무 웃긴 게 그렇게 듀얼백 같은 거 주는 게 뇌물이에요. 딱 보이잖아요. 찍혔잖아요. 네. 근데 뭐 북한한테 주고 광고비 받는 거 이런 걸 뇌물이고 월급 받는 거. 사이 월급 받은 것도 뇌물이고 이거 뭐 뇌물죄를 검찰이 이거를 무슨 뭐 코미디로 끌고 가려는 건지 도대체가 자신들이 그냥 뇌물죄로 찍어 그러면은 찍는다는 것이 네. 이게 이게 이러면 나중에 검찰 지금 어쩌려고 저럽니까 다들. 뭐 별로 그렇게 고민은 없을 거예요. 고민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지금 디올백 얘기를 하시지만 네. 뭐 법원에서도 곽상도 의원 50억 원 아니라면서요. 예. 50억은 또 무죄. 독립생계니까 무죄였잖아요. 이거 독립생계냐 아니면 그 독립생계가 아니냐는 완전히 자의적 판단이 휴맘이죠.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다 성인인데. 다 독립생계 만들어 놓고 주민등록 파주고 뇌물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그런 건 뇌물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상식에 네. 법 다 떠나가지고 그렇죠. 50억 죄송합니다.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법으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이 사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도 있으니까 네.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저기 뭐 저렇게 하냐 이런 이게 생각이 뭐냐고,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도대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리적으로 뭐 맞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게 특히 방송 같은 데서 물론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 정권이나 검찰에서는부터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을 이제 다 동갑내기 변호사라 보니까 법을 보고 왜 상식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느냐. 저희도 법을 공부를 엄청 했고요. 다들 20년, 30년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뇌물죄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 보면서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조금 소리 높인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신에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네네네. 저는 진짜 제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답답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뇌물 걸 것 같으면 전 다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걸 수 있는 사람 다 걸 수 있어요. 이래 되면 구성만 하면 3쿠션, 4쿠션, 5쿠션 하면 야 너 그 아버지 신청 뭐 이래가 다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수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채널 곧 50만 명이 구독자 달성이 됩니다. 지금 48만 6천인가요? 7천인가요? 조금만 와주시면 지금 당장 오신 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면 50만 되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50만 달성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이벤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특히 하고 싶은 말씀, 또 시청평, 또 시국에 대한 토로, 저한테 또 박지훈한테 하고 싶은 말씀 또 뭐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라디오 DJ 사연 보냈던 거 하고 갔습니다. 화면 나오는 주소에 손편지나 그림 엽서를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라이브 중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과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배상원 프로파일러, 또 김종대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자,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 20% 초반이고요. 아마 1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스님 예. 예측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 윤석열 대통령 그
오래간만에 기자회견 및 국정 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그 그대로 신념과 확신을 맞습니다. 가지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으세요. 맞아요. 이분이 그 전에 네. 대선 후보 때부터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게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네. 그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네. 윤 대통령 너무 신념과 확신이 지나치세요. 그 신념과 확신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의 과정이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 등등등을 굉장히 선두에 서서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너무 분명하셔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20%를 깨고 계신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대 네.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갤럽이나 이런 그 전화 면접입니다. MBS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거기 쫙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됐었는데 또 LS는 저희 뉴스토마토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좀 LS 방식인데 다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20대 근 후반, 여기는 20대 초반인데 아직 10%대 간 거는 있었나요? 17, 18? 그러니까 없었던 것 그런 같은데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하시는 짓에 비하면 아, 예? 예. 잠깐만요.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네, 그렇게 제가 선하게 해석을 하게 보겠습니다. 예, 짓에 비하면 예.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아, 생각보다 예, 많다. 그냥 뭐 우리 스님은 역시 자애로우신 분이셔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런 태도로 무슨 놈의 지도자를 하고 국가를 이끌겠나 싶어서 아니 국민들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 고집 부려가지고 진짜 지금 다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내도 저한테 당신 운전 천천히 해. 맞아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다 그런 큰일 얘기예요. 난다. 요즘은. 지금 네. 그러고 있고 지금 뭐 나라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고 독도 지금 뭐 그 일본하고 공유하겠다 어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20%예요. 20%도 저는 너무 많다고 보고요. 속히 5%가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아직 곧 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인다. 특히 국회 개원식을 가지 않았던 부분. 야, 이런 경우가 87년 이후에 있었나 싶은데요. 그때 개원식 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미국 상원 그 부부 만찬을 했어요. 네. 생일 파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안 가고 파티하러 갔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에 네. 개원식에 안 가신 것과 네. 생일 파티 했다는 거는 그 뚜렷한 인과관계. 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네, 같이 어려운 보기는 것 같고. 어렵지만, 네네네네. 근데 개원식에 안 간 거를 놓고 좀 저도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가는 게 오히려 낫지 대통령이라는 않나요? 자리가 꼭 좋은 자리만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쁜 자리에 가서 욕도 좀 먹고 하셔야 되는데 그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저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에 입각, 저분의 가치관에 네. 입각해서 저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 미래의 비전이 자기 눈에 확신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이 잘못 가는 걸 내가 맨 앞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아, 그런 생각이 예. 있다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누구와 섣부르게 협치 혹은 그 타협을 통해서 소통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을 밝히고 교육의 지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됐다는 의미가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국회에 가서 뭐 이렇게 망신도 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글쎄요, 그 비전 미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확고한 뜻, 아마 참모들은 제 생각에는 참모들은 그 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그 국회 질의 과정에서 자기가 건의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 출신이에요. 의회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거를 해라고 이게 선동하거나 그렇게 건의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비서로서는 뭐 자기의 어떤 임무 혹은 해야 할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화살을 자기가 비난의 화살을 받겠다는 자기가 맞은 거니까,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런 태도는 좋아 보이는데 뭐 우리 스님은 역시 또 마음도 넓으셔서 자유롭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또 넓게 하셔서 예. 뭐 그렇게 하시는데 생일 파티라고 하니까 네. 잘들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 미국 상원 의원 부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찌됐건 미국 자체가 큰 형님 아닙니까? 네. 일본 작은 형님이고. 뭐, 저 나부랭이, 국회 나부랭이들한테 내가 가서 뭐 좀 봉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봉변, 자기 입장에서는 봉변이겠죠. 뭐 프랭카드 하나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있는 게 무슨 그러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는 가서 폼나게 또 미국에 또 어찌됐건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국회보다는 뭐 미국이나 일본 기시다는 또 방안을 한다고 또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네. 그 굉장히 본인이 그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디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부담스러운 눈빛 같은 게 보이긴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중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예. 그 외국 정상과 친교회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서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서 빨리 하라고 선짓한 장면이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뭐 김건희 여사와 잘 상의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정도라면 굳이 개원식에 가지 않아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가시지 않았나. 개인적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의견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뭐 탄핵 얘기하고 청문회만 일삼고 이렇게 야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스님은 이제 사교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네. 쭈뼛거리고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있죠, 그런 분들도.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열등감이 있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대한 자리, 뭔가 좀 이렇게 큰 자리, 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잘 이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경우들이 좀 네.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 있거든요. 아주 큰 교회인데도 큰 교회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좀그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좀 알려진 목사들 가면 가가 막 쭈뼛거리고 그래서 예. 뭐지 저 사람? 아하.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예.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 국회 개헌식 불참도 불참이지만 지금 의료 지금 공백 이 부분입니다. 응급실 부분인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과정에서 의료 공백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현장에 좀 가봐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30분 앉아있어도 다 알게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거 특히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데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응급실을 가장 관계성이 높아요. 네, 그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면 이게 극명하게 됩니다. 아, 됩니까? 네. 이게 됩니까? 아니 의료 증원 네. 앞선 정권에서도 네. 의료 증원이 중요한 국정 과제였고 네. 계속 하려는데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증원이 안 됐는데 못했죠. 네. 이번에 500명 늘리려고 네, 그랬는데 까짓거 뭐 문재인 500명도 실패했죠. 못했는데 의사들의 반발을 그래서 내가 누르고 그렇지. 대한민국을 의료 선진국화하기 위해서 2,000명 증원해서 콜! 2,000명. 강행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개혁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언제 의료개혁 합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반발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하셔서 기다려주시면 해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개혁이라는 게 뭐 미래를 보는 거고 현재 상황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나요? 아이, 죽어나고 사람들이 치료 못 받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응급상황 확인하고 가래요. 경증이면 가지 말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하고. 머리 깨져서 피나는 거 정도야 괜찮다고. 예. 우리 응급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그럼요. 나라에 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네. 그러면 의료 개혁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정부가 양보해서 의대 중은 없었던 일을 하고 정상화해서 다시 의사들 편을 들어주고 나면 대한민국 의료 개혁 그럼 또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요. 예. 사람은요 3일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정말요. 일주일 뒤에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3일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일주일 맞습니다. 뒤에 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대통령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통합하고 국정을 조정하는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생명이 지금 말씀처럼 곧 큰일 날 수 있는데 개혁은 그 미래에 있는 건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다 그리고 어떤 공법단체다 이래서 혼자서 개혁 주장하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석 때 돼가지고 좀 난리 날 거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지만 난리 날 게 좀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오죽하면 누가 아마 천공이 했든지 뭐 건진이 했든지 이천명 그렇게 말한 거 그거 안 들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 네. 결국 뭐 정치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진짜 예. 뭐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전 정권을 향해서 뭐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아마추어의 이응도 안 되고 점 하나도 못 찍을 그런 예. 초짜 정부 초짜 정치인이 하는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국민들이 입으니까요. 또 고스란히 영유아 아니면 노년층이 가장 병원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뉴스에는 약자입니다, 안 약자. 나오지만 예, 약자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겠냐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이 고관절이 괴사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간신히 병원을 찾았는데 그것도 치료도 다 안 되고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를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서 넣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뭐 실태가 바뀐 게 없대요. 네. 수박 특검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동훈 그 대표는 제가 볼 때 아웃복서예요. 아웃복서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웃복서를 싫어해. 예. 아웃복서는요. 예. 저 도망갔다가 때리고 때리고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얄미워요. 근데 이거를 인파이터들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이거 뭐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안 듣냐 그런데 아웃복서는요. 아웃복서군요. 그 본인이 유지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아웃복싱은 인파이터들은 저 이해 못합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잡아가지고 막 뜯어 패려고 하니까 계속 링 밖으로 도망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공략해놓고 그쵸.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면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뭐 이제 남편들이 술 많이 마시고 만취돼서 막 이렇게 오면은 와이프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뜯어 패면서 에휴,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기지도 못할 정치를 왜 해가지고. 아유 그 집에서 이제 남편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술 얘기했는데 잘 대하지도 못할 거를 정치를 해가지고 감당도 못할 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주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그 스타일상 네. 그 계속 저런 스타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 뒤 예. 밑에 의원들이나 당의 그 당원들이 한동훈을 따르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아웃복스는 아웃복스니까. 정신이 한국 사람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예. 예,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임전무태 정신으로 그렇죠. 한방 딱 인파이터로 막 그냥 때려야죠. 한 놈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아웃복서들이 항상 문제야. 그래서 네. 그 아마 저 스텝을 계속 유지해서 치고 빠지고 본인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한 발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하는 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본인의 운명 끝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웃복서는 인기가 없어요 항상.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아웃박스를 좀 저 쉽게 말하면 프레임 전환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에서 본인이 불리하면 네. 요 프레임 넘어가고 이거 불리하면 넘어가고 요를 아웃박스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 네. 같은데 그게 먹히는 때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 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하나 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뇌물수수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소환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월급은 뇌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님. 저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저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저 사건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왜 지금 나오는가? 예. 시기가 근데 중요하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검찰이 공수의 전환 타이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로 수비에 처하다가 이제 그 무혐의 처리하고 네. 그게 일단락 자기들은 됐다고 보고 이제 공수의 전환이랑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 앞으로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대치 국면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본인들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수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 야당과의 대치 국면이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7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소 고발한 지도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추석 전에 2024년 추석 전에 이게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먹힐까요?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먹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명품백이라도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뭐 수사라도 그러니까요.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요. 뭐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는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수준으로 그 지금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정권들이 못된 정권들이 항상 자신들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추락하고 이럴 때쯤에는 전 대통령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반사적으로. 예.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빠진다 하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보고 네.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예, 이거니까. 근데 요거를 하려고 이제 지지율을 그나마 자기들 지지층이라도 지지층 보고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지지층이라도 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은 가만두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일주일에 4번 법정 출석하게 만들고 압수수색 300번 이상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은데 전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말로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조용했었어요. 예, 이제껏. 그러다가 이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전 청와대에서도 어찌됐건 뭐 윤석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제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지금 이 수사를 하는 팀들이 전주지검이라고 네. 해요. 그러면은 혹시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지시도 거부하고 항명을 통해서 뭐 당신도 수사해가지고 뭐 대통령 됐는데 우리도 뭐 까지고 한번 해보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혹시나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지검장이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창수 그러니까요. 지검장. 네. 어디 수사 결과 뭐 또 민심에 이게 아주 네. 크게 작용을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것이 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사실 큰 정치적인 그렇죠. 파국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시간표를 짰어요. 아, 이것도 누군가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게 윤 대통령의 머리로는 안 나오는 거고 예. 금년도 연말까지의 아하. 중요한 이슈의 시간표 누군가 저 일정을 짜고 있다. 예, 혹시나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사람인가요? 글쎄요, 그건 뭐 우리 둘이 확신할 수. 눈빛소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짰을 것이다. 저게 굉장히 국면 전환으로 정교한 것이 정교회입니까? 추석 밥상에 저 문재인 대통령 옮기는 이 시점이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일단락되고 떨어지긴 김정숙 해요. 여사와 문재인, 문다혜 씨의 이 이야기를 추석 때 하고 추석 끝나고 소환하고 해서 소환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이제 싸워서 이걸 시끄럽게 한 다음에 이제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남북 관계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나름대로 누가 시간표 빡빡하게 짠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근데 저도 그거를 봤는데 누가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다 보여요, 저는. 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정교하긴 정교한데 네. 정교한 건 맞아요. 시간표 스케줄상으로는 정교한데 허술하죠. 허술해요. 정교한데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좀 아니 어폐가 있는데 일단락이 과연 되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납득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 사위가 월급 받은 거를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뇌물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야 그럼 명품 백은 저 디올 백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되죠. 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못된 인간들이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정교하게 짰다 그래도 네, 스님 그래서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네. 대통령이 할 것은 아니지만 큰 산불을 잡기 전 맞불 작전으로 아, 가자. 요거 예, 방법 그래서 맞불 작전으로 간다는 맞아요. 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예, 그건 왜냐면 맞아요. 맞불 작전은 그 서로 싸울 때 하는 거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그렇죠. 국가 원수인데 그 대통령실에서 맞불 작전으로 상대편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데 병법 중에 네. 전쟁 중에 제일 나쁜 게 대치 국면이에요. 맞습니다. 대치 국면은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성전 이런 건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 그 새로운 그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군가 공급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는 공성전 혹은 대치 국면으로 해서 성애워싸고 한쪽이 죽기까지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건 저는 볼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도 결과일 아주 거라고 심각한 생각합니다. 상황이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성전 같은 느낌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짚어주셨고요. 좀 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스케줄이 짜져 있다 이러는데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 대선이 막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해리스 트럼프가 김정은 이름은 계속 거론이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미국 지금 대선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우리 같아요. 방송 끝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스님은 무조건 트럼프 된다. 트럼프가 된다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은요? 아니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흐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네. 지금 우리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 형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 지금 막 전쟁 어찌고 저찌고 무슨 뭐 계엄령 어찌고 그렇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으니까. 맞는데 예.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미국 국무부가 외교를 담당 미국 국무부의 주 테마 주요 이슈는요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중국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인데 중동이죠, 중동. 예.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네. 푸틴과 김정은이 같은 급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네. 진짜. 그거는 미국 국무부의 주 이슈가 네. 중동과 그 중국 문제에서 그 북한 문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포함 북한 예, 문제로. 예. 그렇다는 것은 저 김정은의
위원장이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한 이슈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직 11월까지 시간도 많고요.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아예 모르겠고 일단 자기 장사하는 거죠. 네. 장사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자기가 좀 이득, 좀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개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는 건 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김정은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해리스는 아직 김정은에 대해서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지만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매우 있어요. 중요해. 그래서 이번 대선이 미국 대선이 우리 한반도 운명하고도 저는 좀 관계가 크게 있다. 뭐 항상 있지만 요번에 더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이제 굉장히 더 해리스보다 있다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보신데. 예. 저의 이제 심증을 그 최근에 굳혀준 사건이 김태현 실장께서 네. 해리스는 북한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다. 외교를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그게 좀 말씀하신 적이 결례를 했어요. 네. 어디 강의를 하면서 해리스 안보 참모 비판을 하고 지가 좀 가르쳐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건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엄청난 결례입니다. 엄청난 결례인데 근데 저분이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트럼프를 믿고요? 아니요. 있네. 저분의 외교적인 방향은요 지소미아 일반적이에요. 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그 세 협력하에 그 아시아를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균열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막 그나저나 저 김태호 차장 발언은 정말 저 강의를 하지 마세요. 저런 갈 바에는 네. 미국이 알 겁니다. 알고 알겠죠, 당연히. 반드시 미국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복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이제 아니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안보 책임자가 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되라고 지금 뭐 굿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트럼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다 반대로 맞는 가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예상이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완전 뒤죽박죽에 뭐 어떻게 어쨌든 누가 되든 근데 그 중에서 또 트럼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미일에 기반한 대북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진을 물려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한반도의 지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뭐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 뭐 몇십조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구서 엄청 날라오겠죠.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차라리 속편할 때 그러니까요. 때만처럼 북한,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러시아 문제가 뭐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요. 당일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